자, 이번에 볼 것은 이제 고대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의 사료는 고구려 후기의 이제 제도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다. 읽고 이제 그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사료가를 보면 여기 들어갈 것은 대대로죠. 대대로. 예. 대대로는 이제 고구려에서 제일 높은 1등급 간직이에요. 대로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고위직 관료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상 대자 붙여서 대대로 이렇게 있는데요. 대대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그 왕이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그 선출되는 게 찍어서 임명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서 싸우다가 이긴 사람이 뭐냐면 수 취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족들의 어떤 합의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게 취임했다. 왕이 임명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사유 나번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고구려 간직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이제 사유가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것은 이제 9등급 간직이 있는데 1등급은 대대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다. 3년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하는데 그때 교체하는 날에 오면 또 싸워서 승부를 보는 사람이 대대로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태태형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뒤에 태부사절 사자도 있고 등등 이제 쭉 이렇게 간등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A와 B의 공통점이 들어갈 게 뭐냐? 요거는 대대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위 사료를 참조해서 고국의 정치 운영 방식을 50자 이내로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부채제도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부채제도 형성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부채제도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개념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귀족 연합론 있고요. 부채제도는 있어요. 그래서 고대 국가 발전 단계를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귀족 연합론 관점과 부채제도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부채제도예요. 주 관점이. 그래서 여기 이제 고구려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한 보면요. 소국 나나 노 같은 소국들이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뭐냐면 부가 되죠. 그래서 그때 좀 큰 소국은 왕이 되는 거고 작은 소국들은 이제 좀 중간 정도의 이제 소국들은 그 밑에 있는 소국들을 포함시켜서 부라는 정치 단위를 어, 정치 집단을 만들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분해부가 있고 요 밑에 하오라고 부르는 백성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간등기와 신분제가 정비되면서 중앙에 이제 뭐냐면 부족장들이 올라와서 귀족이 되고요. 이들은 왕과 귀족 간에 이제 끊임없이 대립해서 이제 점점 왕권 강화를 이제 행하는 그 과정이 되죠. 그래서 중앙이 지방을 이제 예속화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부채제도의 형성이 된 건데요. 자, 요 정도만 이제 컨셉을 개념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채제도니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6세기에서 7세기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이제 정치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고대사에서 귀족 연립 체제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왕권이 강해졌지만 6, 7세기 넘어가면서 또 외부의 이제 공격에 대응해서 귀족들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귀족들이 권한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지? 잠깐만. 네, 권한이 커지면서 이들 간에 또 대립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귀족 연립 체제라는데, 자, 이때 이제 귀족 연립 체의 특징은 특정 세력이 정권을 독점을 피하고 유력 귀족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 왕은 허수아비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망리지 그 있죠. 예, 그래서 영계도 대망리지도 이런 이제 뭐냐면 어, 기존 연립체제의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쭉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런 문제 유형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부채제도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1등급 대대도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대도는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이렇게 선출된 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의에 통해서 이렇게 그 선출된 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채제도의 큰 계기가 됐던 그 내용을 일본 사기 관련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안호왕이 죽은 후에 이제 그런 둘째 부인하고 셋째 부인 간의 어떤 싸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뭐 세군계 뭐 충군계 싸움이 있는데 요게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2번 문제도 똑같이 부채조정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삼국시대 때 부채제에서 주연제로 이렇게 그 진전된 과정에서 정빈의 통치 구조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부채제 주연제는 중앙 집권화 체제로 넘어가는 그 지방의 권한이 약해지고 중앙 집권적 권한이 이제 뭐냐면 강해지는 그런 체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만 1번을 보면 페이적목 지역의 지방을 파견했다. 맞죠? 그 다음에 부채제에서의 자치제 유습은 계속됐다. 아니죠. 부채제 이제 안에서 나름대로 자치적 유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독자님 종무와 사직이 있어서 얘네들 부안에 조상신과 토지신을 제사를 지냈고요. 그 다음에 또 각 부의 이제 대가들이 독자의 관리들을 배치를 했어요. 예. 자, 근데 중앙 권력이 점점 이제 강해지면서 주연제가 강해지면서 그 당시 이런 부채제의 자치적 유습들이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종교의 누층적 지배에서 이제 인원적 지배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답이 이제 틀린 거니까 2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왕권하에 인원적인 간등제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건 각국의 중앙 집권되면서 그 당시 예전에 부족 장세 때 중앙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에 의해서 중앙 관료 기조가 편입되면서 이렇게 간등제와 신분제가 정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중앙정부는 백성들 인두세를 부과했다. 맞죠? 예. 그 인두세, 인세라고 하죠. 성인 남자들의 머릿수를 기준에서 부과되는 그걸 인두세라고 한다. 대개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이 토지세보다는 인두세가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지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이 그 당시 그렇게 많지 않고 비옥도가 별로 이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 인두세 위주의 세금을 이제 많이 걷죠.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갖고 예. 그런 것이 남자 이제 인두세 세금 기준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세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세, 인두세, 요거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왔어요. 중간식 기출문제. 그래서 요걸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부채제도과 그 다음에 그 기존 연립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시험 문제 별로 이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사실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3번. 자, 3번은 이제 좀 나올 만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강개토 대항 비문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강개토 대항 비문은 크게 이제 세 구조 부분으로 이제 적혀져 있죠. 첫 번째 부분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고구의 개국서단을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어떤 건국의 정당성을 높였던 강조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강개토 대왕의 어떤 군사 공원, 영토 확장 요 관련된 내용이고 세 번째는 능물 지키는 수호인과 관련된 내용이야.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영토 확장 관련된 내용 중에 신묘적 기사가 있어요. 신묘년. 예. 그걸 둘러싸고 이제 한일 사학계 뜨거운 논쟁이 펼쳐져 있는데요. 요것이 이제 신묘적 기사의 주 내용이죠.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1번 측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제 해석하냐면 그 1번 측 해석이요. 왜가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그 당시 신라와 백제를 격파했다. 아니 속민을 삼았다. 이런 거야.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왜를 주체로 이제 해석한 거예요. 10여 년에 바다를 건넌 주체가 왜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정인보라는 학자분은 요건 당연히 고구려가 썼으니까 당연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고구려가 주체이지 않냐.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가 외를 10년에 이제 바다를 건넌 외를 격파하고 백제와 신라를 손님 삼았다.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결점이 뭐냐 견해도 있죠. 요거 뭐그 비문을 조작했다 뭐 등등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학계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신문과 관련된 그 어떤 구체적 내용들은 물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학계의 어떤 해석이나 이 관점들은 제가 그 밑에 관련된 내용에다 적어놨거든요. 기출문제 분석 내용에다가 요거 이제 참조를 해 주시고요. 예, 요거 3번 관련된 내용 있죠?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내용을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주몽의 건국신화를 서로 알 수 있다. 이거 알 수 있나요? 예. 강개토 대왕비문의 초창기 때 첫 부분에서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고주몽, 추모왕이라고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동명성왕의 이제 신화를 그러다가 쓰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강개토대왕부터 해서 장수왕 때는 부요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요 계통의 유민들을 통합하고 특히 부요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화적 입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노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요 계승, 정통 계승, 부요의 어떤 역사 계승식을 뭐냐면 계승한다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떤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강계 그 동명성왕의 신화를 그 고주목 신화 고주목과 연결시켜갖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뭐냐면 부요의 어떤 유민들의 어떤 그걸 끌어들이고 자신의 어떤 역사의 정통성을 강화시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신문적 기사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이제 보면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 그 백제와 신라가 그 당시 동맹관계였나요? 그 당시에 이제 시기가 몇 세기였냐면 391년, 신묘조가니까 4세기 후반대죠. 4세기, 5세기 초까지는 그 당시는 어떤 시기였냐면 고구려와 백제가 한 편이 되고 백제 고구려 신라가 한 편이 되고요. 백제 그다음에 가야 외 이게 한 편이 되면서 서로 각축전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좀 약간 긴데 약간 이제 설명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313년이죠. 전에는 그 낙랑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 중국의 문화가 어떻게 이제 들어왔냐면 일단은 낙랑을 통해서 그다음에 변한 외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낙랑이 멸망하면서 중국 문화를 이제 수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진 거야. 그때 낙랑의 그 뭐냐면 많은 지식인들이 어디로 내려왔냐면 백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들 그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연결해서 백제를 통해서 이제 중국 문화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백제, 가야, 외라는 새롭게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 형성이 되죠. 예. 근데 요 이제 그 백제, 가야, 외라는 이런 이제 문화적 공급망에 배제된 그 사람들이 등장, 국가가 등장했는데 이 나라가 고구려와 신라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따 국가끼리 고구려 신라가 뭐냐면 또 동맹관계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백제는 가야 외를 시켜가지고 특히 외를 시켜서 신라를 공격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외 같은 경우에는 그 백제로부터 또는 가야로부터 이런 이제 무기나 철제 무기나 중국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당시 용병을 동원돼서 신라를 공격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신라가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백제한테 그 고구려한테 구원을 요청하죠. 그래서 강개토 대왕이 이제 그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입고 내려오게 되고 외를 물리치고 신라인을 외를 물리치고 더 나아서 가야의 이제 종발성까지 가서 임나가야죠. 거기 가갖고 거기에 있는 가야군과 외를 싹쓸이해버리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신라는 고구려 복속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백제도 신라도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아니 가야도. 그래서 가야의 세력 변동이나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바뀌는 이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제와 신라가 동맹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하고 맞지가 않아요. 예, 틀렸고요. 자,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평양을 천도함을 알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장수왕 때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교과서의 임남일본부에 근거됐다. 맞죠? 예, 신묘적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왜가 바다를 건너서 10여 년에 그 당시 이제 신라와 백제를 숙녀로 삼았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임나일본부에 근거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나일본부 관련된 내용은 디 나왔냐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자,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신묘 그 년에 신궁왕후가 와가지고 뭐 한번 남쪽을 공격해서 지배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임나 일본부를 이제 설치했다. 그 내용인데요. 자, 요 내용들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요번에 한번 신민사관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혹시 이거 보고 문제를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 올해 나왔던 신민사관과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잠깐만요.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발전 과정에 관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삼국은 안으로 정치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밖으로 주변 세력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면서 집권국가를 건설했다. 자, 강개토 대왕은 영토를 크게 넓혀 고구려의 전성 시대를 열었다. 그의 업적은 만주의 집안에 남아있는 강개토 대왕 등기도 기록되어 갔다. 자, 비문 중에 다음 같은 내용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고구려 중심한 동아시아 정세의 중요한 특징을 기술하고 이와 관련해 이 시기에 강개토 대응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 세 개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 그 당시 고구려 팽창할 수 있었던 대외적 여건을 먼저 봐야 되겠죠. 중국이 그 당시 통일 왕조를 이뤘으면 고구려가 중국을 칠 수 없겠죠. 근데 뭐 중국이 불행한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다양한 게 중국이 그다음 56국 분열 시대였어. 그래서 강개토 대왕은 그다음 중국의 심해 공백 상태를 틈타서 북쪽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리고 당시 고구려는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그런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되게 중국식 천하관들은 되게 배타적, 이론적 천하관이죠. 세상의 중심을 하나만 봐. 자기 중화만. 자기만 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죠. 근데 이에 반해서 고구려 중시의 천하관은 다원적 천하관이에요. 그래서 중국 중시의 중원적 천하관도 인정하면서 또 유목민들의 유목적 천하관도 인정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천하관도 인정해. 그래서 고구려 중심이고 신라, 백제, 그 다음에 뭐 여진, 말갈족 등등은 자기 세력권 밑에 있는 일종의 제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강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그냥 신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도 마지막으로 굴복시켜 멸망시킬 수 있는데 불구하고 살려줬잖아요. 살려준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중심이 있으려면 주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제국도 있어야지 이런 태양으로서 중심으로서 이제 천하가 중심으로 자신의 위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후국을 놔둠으로써 일종의 뭐냐면 자신의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살려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나름대로 고구려가 중국을 다른 독자의 천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뒤에 또 문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요. 자, 위에 제시한 사료를 이용해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고구려 신라, 고구려 백제 관계 300제 정도 쓰시오. 요즘에 이제는 논술형 문제 같은 건 나오지도 않죠. 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변화, 국제관계 변화 같은 것들 좀 이해하려면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자, 백제는 가야와 외를 손을 잡았죠. 그 낙랑이 멸망한 후에 낙랑을 대신해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게 백제고요. 그래서 이걸 매개로 가야와 외와 연결돼 있고, 자, 신라는 이제 그 당시 고구려 또 손을 잡았죠. 그리고 그 당시 외가 공격해 오니까 고구려가 나와서 이제 도와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고구려는 또 백제를 견제해서 백제를 공격했어. 그래서 아시왕을 이제 뭐냐면 무릎을 꿇고 항복을 받았죠. 예. 자, 그럼 신라는 고구려 도움을 받고 어떻게 이제 했냐? 신라는 내부적으로 고구려 도움을 받아서
내문왕계 왕권 강화가 이건 바탕이 됐어요. 박석킴 이런 걸 바탕으로 또 돌아가면서 했던 거를 이제 그걸 도움을 받고 뭐냐면 그 내문왕 김씨가 왕권을 독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 예문 중 밑줄친 부분의 해석을 들렸다고 많은 논쟁이 나왔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뭐 강개토 대항비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요 정확한 내용이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밑줄친 내용은 요 부분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걸 밑줄친다고 했는데, 요 부분은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이 시험 문제 공개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신문조 기사 관련된 되겠죠. 신문조 기사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앞부분에 다 적어놨어요, 제가. 예. 그래갖고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이제 신민사강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온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중원 고구려 비문화와 관련돼요. 자, 여기 중원이라는 것은 이제 충주를 얘기하죠. 충주. 한반도의 딱 중간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 예. 충주가 한반도의 전략 중간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고구려와 백제 이렇게 신라 중간에 위치했다 해서 이제 중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중원 고구려 비문은 남한 내 유일한 고구려 비문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5세기 중엽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장수왕 있죠?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이제 잘 보여주는 그 비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작 시기는 이제 장수왕 아니면 그의 손자였던 문제왕 때 이제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신라의 매금, 그러니까 이제 그 눌지왕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매금이 와서 고구려 왕 장수왕을 만난 기사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자기 나라의 왕을 대왕, 조왕이라고 불렸고 신라 그 내무왕을 동이라고 지칭했죠. 동이.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동이라고 이제 신라를 지칭했다는 거는 자신은 중심이고 얘네들은 제국이다.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신라 왕에게 의복을 하사했어. 보통 의복이나 칼을 하사하는 그 주체들은 상국이에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하사한 거지 아래 사람이 윗 사람한테 갖다 바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의복을 하사했다. 또한 신라 국내 안에 이제 그 고구려 당주, 그 당시 이제 부대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라 안에 고구려 부대가 있었다. 그 부대를 그 총사령관인 당주가 있었다는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원 고구려 비문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죠? 그 당시 고구려가 한강 이남까지 내려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독자적인 천하간,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동이 매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매금은 이제 내문왕을 지칭한 거고, 이 매금은 신라도 자기 왕을 매금이라 지칭했으니까 뭐 비칭이나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내문왕 마립간의 다른 이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동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라가 고구려에 예속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는 게 이제 부대 내에 당주 그러니까 그 부대를 이제 총사의 당주가 신라 영토에 있었다. 이 말은 신라 안에 고구려의 군대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곧바로 좀 있다가 눌지왕 때 뭐냐면 깨지죠. 그러면서 백제와 손을 잡게 되죠. 이게 나제 동맹이죠. 이게 433년이야. 433년. 예. 자, 이렇게 있는데 요 그 시기에 대해서도 좀 학계에 좀 많이 많아. 예, 보통 이렇게 보면 중원 고구려 비문에 이제 걸린 연도가 433년 그 이전이었다. 아니 그 이후였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433년에 그 뭐냐면 나제동맹을 맺고 나제동맹 맺다고 해서 고구려가 곧바로 관계 끊어지는 거 아니죠. 신라하고. 근데 이제 그걸 무마하는 차원에서 이 당시 장수왕이 내려와서 그 당시 그 일종 백제 견제하는 차원에서 나제동맹 맺은 신라를 자기 편을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내려와서 중원에서 이런 그 중원 고구려 비문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그 후에 깨졌다는 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계의 견해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요 시기 때 역사에서 오는 것은 한번 보면요. 자, 1번 보면 가야는 백제와 신라의 분할 점령했다. 요거는 언제 때죠? 요거는 좀 뒤에 얘기죠. 네, 요거는 6세기 때야. 6세기 때.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백제는 신라 결혼 동맹을 맺어서 결속을 강화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웅진시대 때 동성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왕이 그 당시 8대 성세력들 견제하고 나제 동맹을 이제 경고하고자 신라 소징왕과 결혼 동맹을 했어요. 그래서 종전에 나제 동맹을 더 확보했다. 그건 뒤에 얘기예요. 뒤에. 자, 그다음 잠깐 말래 맞아요. 예, 결혼 동맹. 이거 부근이야. 이거 부근이 좀 있다가 했으니까 제가 착각했어요. 예, 답은 2번이죠. 2번. 이 시기 때 이제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고구려는 숙신을 정복한 연해주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숙신은 오늘날 말하면 여진이죠. 자, 여진은 이제 그 전대인 4세기 말의 강개토 대왕 때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을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신라는 전진의 사신을 파견하여 중국 문화에 접촉하였다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 해석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신라는 그 여기 보면 한반도에 병방이 있었죠. 소백산맥 안쪽에 있었던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졌어.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 막혀갖고 중국과 직접 교섭이 안 됐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신라는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중국과 교섭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처음엔 독자적으로 교섭 못하고 초기 때는 4세기 때는 고구려, 그 다음에는 나제동맹 때는 백제 해가지고 신라와 백제 그 고구려와 이제 백제 사신이 따라갈 때 쫄라쫄라 같이 따라갔어요. 같이 끼어서 갔고 독자적인 이제 뭐냐면 이렇게 수교가 된 거는 언제 때냐? 나중에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한 6세기 때죠. 그래서 이때는 4세기 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4세기 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사신을 전진에 파견된 건 4세기 말인 내문왕 때이다. 그때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사신 위두를 파견했는데 전진의 왕 부견에게 특산물과 아름다운 머리를 가진 신라의 미녀를 보냈다. 자, 이때 부견은 띄어쓰기가 잘못됐네요. 예. 자, 이때 이제 부견은 위두에게 그대의 말에는 해동의 형편이 그대 말에 해동의 형편이 옛날과 같지 않다고 하니 무엇을 말하며 물었다. 이에 대답하기를 이는 마치 중국의 시대 변화가 이름만 바뀐 것 같은 것이니 지금이 변한 등의 수십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지난해서 신나라는 새로운 나라 잠깐만 다시 할게요. 예. 자, 이는 마치 중국의 시대 변화가 이름을 바뀐 것과 같은 것이니 지금이 어찌 옛날과 같을 수 있으냐. 자,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지난 변환도 수십 개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지난 신나라로 새로운 나라가 탄생됐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다. 이걸 이제 하죠. 이게 4세기 때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사신에 따라갔던 위두가 그 당시 전지왕 부경을 만나고 나서 했던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중앙고구려비보다 좀 앞시기 4세기 말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거는 뭐 한국사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전이랑 부경 관련된 내용이죠. 예. 요거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부견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비수를 공격하다가 이제 비수를 건너서 이제 그 어딜 치려고 했죠? 동지를 치려다가 이제 비수에서 딱 가로막혀서 졌잖아요. 예. 자, 이 부견도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 중국사에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중국사 할 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다. 그래서 5세기 때 이렇게 했던 경우는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지도를 보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그 사실 찾으라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이제 지도를 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지역과 관계가 없는 것은 좀 약간 지도가 초잡하죠. 지금 관점 볼 때는. 예전에 이제 이거 자체가 지도가 나온 것보다는
문제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 학원 측에서 이 좀 만든 것 같아. 이거 그냥 보고 온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지도를 이미 좀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 B, C, D 원래는 이제 여러 문제들로 구성된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고대사 관련된 문제만 이제 하다 보니까 요것만 뺐어요 따로. 예,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가 지역인데 자 여기 가 지역은 이제 어느 지역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지역이에요? 요동이죠, 요동. 예, 요동 지역이죠, 요동. 예, 요동.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동과 요소는 어디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요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눈 거죠. 예, 요동과 요소는 그 요소는. 근데 요동 관련된 그 역사 사실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보면 자, 일본어 보면 자, 고구려가 후연을 격파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예, 제가 잘못 봤는데. 자, 일본어 보면 고구려 후연을 격파하고 확보했다. 예, 맞죠? 이 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그다음에 선비족 계통의 모용씨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전현도 있었고 후연도 있었고 그래서 이 국내성에 있었던 이제 이쪽 지역에서 고구려가 요 지역을 되게 노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티카티카 하다가 결국에는 언제 이렇게 완전 요동 지역을 장악을 했냐 하면 강개토 대왕 때 장악했다. 그래서 강개토 대왕 때 장악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 강개토 대왕 때 이제 이 요동선을 확보했고요. 이 요동선에 따라서 요하에 따라서 이제 요동을 확보했고 요하에 따라서 이렇게 대규모 이제 석성을 쌓았죠. 요동성부터 해서 신성 그다음에 계모성 등등 이렇게 어, 등등을 안시성 같은 걸 해갖고 요동방어선을 구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백제가 진초해 고대 해상 세력을 구축했다. 요거는 요동이 아니라 요서지요. 요서. 예. 그래서 중국 측 기록에 나와 있어요. 요서를 이제 점령했다. 그래서 진평군 진평형을 세웠다. 진평군 진평형을 세웠다라고 있고요. 이게 웃긴 게 삼국사에 삼국사는 없어요. 중국 측 기록에 있어. 중위에도 그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맞지 않다. 어떻게 백제가 바다 건너서 이 요소를 가서 그 뭐냐면 식민지를 세웠겠냐. 일종의 월병지잖아요. 되게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겠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세우냐. 근데 이게 의외로 중국적 기록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조와 관련된 기록은 없고 남조 기록이 있어요. 남조. 예. 그래서 그 요소 경락설이라고 해서 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께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기 때 전진이나 강력반 세력도 있고 유물 유적을 보니까 뭐 그 백제 유물 유적이 없지 않냐 뭐 해갖고 반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시험문에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소를 언제 경략했냐? 요거에 대해서 학자에 대해서 견해가 왔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근초공학 때가 아니겠냐? 4세기 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요소와 관련된 거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예. 요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고려만에서 조선 초기 때 실제 수복 대상 지역이기도 했다. 자, 요걸 좀 이해하려면 원명 고체기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원래 이제 요 지역은 원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원나라가 힘이 약해지면 이 지역의 통제력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 지역이 일종의 무주공산 지역이 이제 되었는데 자 무주공산 지역이 되었는데 요 땅을 이제 공민왕이 먹으려고 해요. 특히 이제 이 요양과 심양 지역에 동령부가 있는데 이 동령부가 그 당시 이제 그 뭐냐 부원배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겸사겸사 요 땅도 묻고 동령부에 있는 그걸 공격해서 요양과 심양을 공격해서 동령부 밑에 있는 고구려 민족 대골 겸 해가지고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요동정복이 일어났죠. 그래서 1차는 최영과 인당, 2차는 이성계와 지용수 각각 이제 파견해서 요양과 심양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점령을 했는데 여기에 병력을 두고 이제 뭐냐면 지키려니까 힘이 벅찬 거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물려놨죠. 그때 요동이 우리나라 영토임을 선포하고 물려놨어요. 예. 이게 용비 어천가에 나와 있어요. 이성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거기 적혀 있는데 자 그래서
요때 요동지역을 확실히 확보했으면 우리 땅이 요만큼 더 올라갔을 텐데 좀 안타깝죠. 이 요동지역은 후에 이제 명나라가 이제 우리가 원나라를 계승한 국가라 해갖고 요걸 또 장악해요. 보통 만주의 지역은 여진족이 많잖아요. 근데 이 요동 지역은 주로 이제 한족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약간 별개의 지역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청나라 역사할 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한때 차지했다. 맞죠. 일본이 이제 요동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시모세키 조약 때 이 요동지역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 러시아 반대 삼국 간섭에서 그 지역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예, 요거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자, 7번은 뭐 유물 유적 관련된 내용인데 뭐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여기 한번 칠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앞부분에 이제 이게 칠지도고, 그 다음에 아이고, 어, 마, 마 칠지도고요. 잠깐만요. 아, 이게 왜 안 나오냐? 자, 칠지도고 여기 뒤에 옆에 있는 건 백제미소하고 일컬어진 삼존마의 석굴이죠. 예. 그래서 칠지도 자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칠지도 자체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칠지도 관련된 설명을 제가 여기다가 쭉 해놨어요.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칠지도가 여기 보시면 있지만 이제 싸우는 실제 싸우는 그 도는 아니고 도와 검 차이는 아시죠? 예. 검이라는 건 양날이 있는 거, 도는 한 날이 있는 게 도잖아요. 하여튼 이게 싸우는 것이 어떤 그 싸우는 칼이 아니라 의장용 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서기의 신공왕의 명을 받은 이 초광, 군초광이 남한 친미자를 점령하고 칠을 바쳤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인나 일본수의 근거가 됐던 것이 신묘주 기사도 있고 칠지도도 있거든요. 요 기사를 가지고 일본서기 를 가지고 일본 애들이 임나 일본 모습을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근초공항이 낙난과 대만 멸망한 후에 어, 그 당시 영산강 유역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외를 이제 동원했어요. 외의 어떤 군사의 원조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고마운 대가로 그 아덴 군구상을 통해서 아래로 하사한 거죠. 칼을. 고대 시대 때는 갖다 바친 것보다는 하사했다는 거 맞아요. 보통 상국이 하고한테 주는 형태 그 형식이니까 그 1번석을 거꾸로 읽으면 그게 뭐냐면 역사 사실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1번 같은 경우에는 요 칠지도와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언급한 친묘적 기사를 가지고 남한 경론 임나 일본 무서를 이제 주장했다. 그래서 이 칠지도 있고 칠지도 그 비문도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 잘 얘기했는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예, 자, 하여튼 요번에 이제 임나 일본 무설이 나왔으니까 연결시켜서 칠지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칠지도 간단하게 이제 사진만 보여주고 말았지만 여기서는 더 심화 있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꼭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과 유적과 관련된 내용 당연히 여러분들 백제죠. 백제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자, 8번을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 이 8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그거 딱 연도가 몇 년이냐면 10년도에 10년도. 그래갖고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자, 요거는 이제 개도한 국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꼭 보세요. 원문도 찾아서 보세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개도한 국서는 한 두세 번 나왔거든요. 예, 뒤에도 나와요, 또 한 번. 자, 개도한 국서를 이제 좀 보면, 참고로 이제 한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예전에는 두 문제 나왔다가 요즘에 한 문제도 이제 줄어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한문은 이제 올인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우리 역사 내시나 푸셈에 가서 그 중요 사료들 이제 보시는 거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배경 지식을 넓히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몇 글자 보고 대충 이 시대에 어떤 그 내용이구나 이게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한문사료 강의 관련된 것을 AI한테 시켜가지고 뭐냐면 매주마다 여러 번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올릴게요. 예. 다음 주부터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루한 국선을 이제 왜 이렇게 보내줬냐 계루한 국선. 그냥 시기적으로 이제 시기를 봐야 되는데 이 사료가 이제 5세기 때 사료예요. 계로왕이 이제 백제 계로의 북위 한개 보낸 국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중국 고사를 인용하면서 그 당시에 한문 수준을 상당히 높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뭐냐면 장수왕 때잖아요. 장수왕이 이제 막 백제를 압박해 오니까 그냥 북위 황제를 잘 꼬드겨서 연합해 갖고 아니면 북위로부터 북위가 이제 골 치도록 하면 백제가 이제 뭐냐면 좀 살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북이항제한테 여러 말로 이제 뭐냐면 좋은 말로 막 하면서 그 뭐냐면 설득을 시킨 거야. 저 고구려의 장성을 쳐달라고. 그러면서 그 내용 보면 딸을 보내 후궁을 모시게 하고 자제를 보내서 외양간에 말을 돌보게 한다. 그 내용이군요. 아니 초지일간 북이항제한테 굽신이 거리는 내용이야.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북이항제가 그 뭐냐면 국서를 받고 도저히 이제 고구려를 치긴 좀 그러니까 힘이 고구려 너무 강하거든. 그러니까 어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까지 하면 괜찮은데 그걸 누구한테 보여줬냐면 그 장수왕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장수왕이 그 국서를 보고 빡친 거야. 완전히 자기 비아냥거리고 또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장수왕이 이제 좀 있다가 뭐냐 군대를 이끌고 계도왕을 공격해서 계도왕을 죽여버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은 뭐겠어요? 계도왕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북이항제하고 이제 조공채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도왕은 자신을 신으로 지칭했고, 자, 고구려와 함께 부요에 나왔으며 이렇게 보면,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는 이런 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 부유에서 쫓겨난 집단들이 곡을 세웠고 곡을 쫓겨난 집단이 백제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후대의 어떤 조작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부유에서 동시에 고구려와 백제가 동시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고 백제와 고구려는 그 서로 관련이 없어. 다만 부유와의 어떤 공통 조상만 두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선대는 우위를 매우 동조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들의 선조인 새 고국 원앙이 이웃과의 우호를 가볍게 깨뜨리고 몸소 군대를 거느리고 신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그야 신의 선조인 수가, 금구수가, 금구수왕이죠. 근초공왕의 아들이죠. 군사를 전도하여 번개처럼 달려가서 기회를 타 돌풍처럼 공격하여 하설과 돌이 오고 간지 잠깐만 새 궁구 거국 원앙의 이제 머리를 베어서 높이 매달렸으니 이후부터 감히 남쪽에 엿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그 백제 입장에 썼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사실을 좀 왜곡한 것도 있어요. 자 요걸 이제 좀 이해하려면 좀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여기 중간에 대동강 유역에 낭랑이 있었죠. 그 낭랑이 313년에 고구려 미청왕한테 멸망을 당해요.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고구려 백제는 예전에는 또 국경선을 맞닿지 않고 있었죠.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낭랑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낭랑이 일종의 고구려 백제가 왕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부닥칠 필요 없었는데 요 중간에 이제 낭랑이 없어졌죠. 근데 이 낙랑의 땅을 다 고구려 금방 먹냐? 그게 아니죠. 고구려는 낙남의 중심지인 평양만 공격한 거야. 여기 평양. 그래서 요 나머지 그 낙랑 대방 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냥 무주공산이 땅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무주공산의 땅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백제가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평양성 전투가 일어난 거죠. 요때 평양성이라는 건 지금의 평양성보다는 경기도 북부나 항해도 지역 아마 대방 고지라고 했으니까 대방의 옛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해도나 경기 북부 지역의 어느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근초공항이 여기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누구하고 이제 충돌했냐면 그 당시 고국 원앙과 충돌했죠. 그래서 고국 원앙과 근초공항이 한바탕 붙었어. 그러면 이때 금구수왕은 뭐냐? 금구수왕은 근초공항의 아들이죠. 구수의 이름이. 예. 그래서 이제 그 금구수왕이 뭐냐?
일종의 총사령관이 되고 근초공항 뒤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군구수항이 나온 거야. 근데 실제 그 통치 기간은 근초공항 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구수왕하고 그 당시에 이제 고공화왕이 평양성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날아가는 화살에 우연찮게 고공화왕이 죽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패배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마치 뭐냐면 뭐 그 세리머니를 베어갖고 높이 매달렸다. 그런 거는 이제 좀 사실 왜곡한 거야. 이런 걸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후부터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연은 장수왕의 이름이죠. 연이 나라를 어육이 되었고, 그, 장수왕의 제도 나라는 어육이 되었고, 대신과 호족 등 사육됨에 따라서 끊임없이 제약이 가득 차 쌓였으며, 백성 등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어. 여기 보면, 원래 고구려의 수도는 어디였죠? 국내성이었죠. 근데 이 국내성 귀족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왕권이 약한 거야. 그래서 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제 뭐 수도 옮기려고 했어요. 평양을. 그런데 이 국내성 귀족들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장수왕은 대규모 수청을 통해서 국내성 귀족들 다 뭐냐면 입을 닫아놓고 요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평양. 그래서 국내성의 귀족들 수청하는 과정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이때 이제 나라가 분열했으니까 북이왕제께서 친히 나와서 대군을 이끌면 고군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글을 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남쪽에 이제 국제정세가 나와요. 남쪽엔 유씨, 유씨나 유송. 이 송나라가 이제 유유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송이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유유, 유유는 유연을 얘기하죠. 예, 이렇게 이제 관련된 국제 정세 관련된 내용인데 이 과정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장수왕이잖아. 장수왕 하면 다면 외교도 되게 유명하죠. 외교의 천재야. 그래서 국제 정세에서 이제 딱 국제 관계를 보고 뭐냐 서로 등거리 외교 정책을 통해 실익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장수왕은 제일 타겟이 뭐냐면 남쪽이에요. 남진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북쪽 지역의 안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다음 중국 세력과 유목 세력들 유연하고 어떤 이제 서로 간의 근거리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들을 견제하면서 또 뭐냐면 이들이 자기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장수왕이 통치했던 시기 때는 그 당시 외부의 침입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북쪽을 안정시켜 놓고 그리고 모든 병력을 어디다 집중하기 시작하죠? 남쪽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개도왕을 공격해서 한성을 점령하고 개도왕 그 과정에서 죽게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여기다 쫙 설명해 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번 또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이제 볼게요. 기억을. 자, 기획은 부유의 시조 동명왕을 백제 건국제 조상원 내세운 건국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기획에 그런 것은 뭐냐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신의 나라는 고구려와 함께 근원이 부유에서 났다. 요 내용이죠. 여기 예, 부유 계승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앞에서 말했죠. 부유가 있고 신라가 고구려 백제가 같이 이제 이렇게 각각 나간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동명이라는 존재가 나요. VS 동명성왕 얘기했죠. 이 동명성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의 그 원조상을 동명성왕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동명성왕을 신화를 가지고 와서 주몽신앙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동명성왕에 대한 어떤 제사를 계속 지냈다고. 이때 동명성 고주몽에게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부유의 공적인 동명성왕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부여도 지배층이 부여시죠. 예, 부여시고 그 다음에 백제 왕을 지칭한 것을 볼 때 그 당시 부여도 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백제도 언하라고 했다. 이건 물론 중국식 기록에 나온 거지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뒤에 남부여라는 국호를 얘 뭐냐면 고친 거. 이건 부여가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가 부여 고구려가 아니라 부유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내용을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답이 1번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근거와 그다음 고고학적 유물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서 적어놨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다만 이제 교과서에 그 당시 이제 교과서 15년 개정 교과 09년 개정 교과서 있죠? 15년 개정 교과서에 보면 그 동명성황을 부유의 건국시조로 나온 그 책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동명성황은 고주몽이 아니라 어디다 부유의 건국시조다. 고주몽은 나중에 조작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니은이 이제 여기 보면 그 당시 장수왕이 많은 사람을 죽인 내용이잖아요. 안왕을 죽고 양왕이 즉위하는 과정에 벌어진 고구 귀족사의 내부를 가리킨다. 틀리죠. 요거는. 자, 요거는 이제 장수왕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국내성에 있었던 귀족들이 반대를 했던 거야. 그 대규모 이제 사육전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은 거야. 이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고구려 쪽에 기사는 없는데 삼국사기의 개동학 국서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국내성에서 평양 이동을 천도할 때 많은 그 사륙가 그다음 내분이 있었다, 분열이 있었다. 요 내용을 이제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안왕이 죽고 양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귀족 고구려 귀족사의 내분을 가리킨다. 앞에서 얘기한 귀족 연립 체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귀족 연립 체제 관련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이 안호왕이 죽었어요. 안호왕이 이제 꼴깍꼴깍 뭐 죽어갈 때 양원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그 두 개 세력이 대입했죠. 원래 안호왕에게는 이제 세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대부인, 중부인, 소부인이 있었는데 대부인은 아들이 없었고 중부인과 소부인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부인과 소부인이 자기 아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때 중부인의 추군계하고 소부인의 세군계가 싸우다가 그 추군 세력이 그 승리하면서 중부인 아들 양원왕이 즉위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 간 내분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귀족 연립 체제가 형성되는 큰 계기를 줬던 사건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수왕보다는 그 뒤에 6세기 때 귀족 연립 체제 형성 과정과 관련된 트리거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니은은 자, 2번은 자, 3번을 볼게요. 백제 동성왕이 남제에 보낸 국서의 내용으로 고구려 침공을 막아낸 사실을 적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 백제 동성왕이 이제 보낸 내용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북이가 군대를 보내어 백제를 쳤으나 백제에 패했다라고 해서 남제에게 국서를 보냈어요. 예. 자, 이 사실은 삼국사기 자치통가 그 남제서에 기록됐어요. 예. 근데 이제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죠. 북이가 군대를 보내서 백제를 쳤다? 이게 말이 될까요, 지금? 그래서 이 북이는 여기 있고 백제는 여기 있는데 바다를 건너서 이제 와서 쳤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뭐 그냥 배 타고 이제 항공모 타고 올 수는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항해 기술이나 이런 걸 때 대규모 병력을 여기 와가지고 백제를 쳤다는 게 좀 뭐 그냥 말이 안 되고 굳이 그 북이가 백제를 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니요. 그래서 학자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다르게 식으로 해석해. 이게 북이가 공격한 게 아니라 고구려가 공격했지 않았냐. 이게 원문에는 북이가 있는데 실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고구려 침공을 이제 하면서 남제사에 보낼 때 그 남제라는 건 이제 그다음 제나라죠. 양조 제나라 보낼 때 국수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북이를 이제 공격받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든 간에 요 시기하고 안 맞아. 지금 요거는 백제 동성왕 때 관련된 거니까 그 한참 좀 뒤에 후반기 때 내용이죠. 5세기 후반 때 내용이야. 예, 후반 때 488년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시기가 좀 약간 뒤에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고구려 백제 사이의 원한이 강개토 대왕의 백제 침공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면 언급된다. 아니죠. 강개토 대왕 이전부터 그 당시 고구려 백제가 계속 뭐냐 싸우고 있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313년에 그 낙랑군이 멸망하고 나서 그 고구려 대방도 멸망했죠. 낙랑 대방의 고토를 둘러싸고
싸우고 있었다.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 기록이고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자, 5번을 보는데 이 5번이 지문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이제 좀 함정을 여러 번 파괴해서 그 뭐냐 문제를 만든 것 같아 지금. 일단 틀리긴 틀렸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당시 고구려는 북연의 멸망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북위와 관계를 끊고 남조 및 유연에 연계할 때 북위를 압박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요거는 좀 보면 좀 약간 이제 북연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북연은 어떤 나라냐면 앞에 그 모용씨가 세운 나라가 있었죠. 전현이 있고 전현이 잠깐 이제 전진한테 멸망한 다음에 전진이 망하고 후연이 생겼잖아요. 후연하고 전현은 이제 모용씨가 세운 나라고 근데 고구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이 후진의 이제 후연에서 내부 쿠데타가 일어나요. 예. 내부 쿠데타가. 그래갖고 그때 이제 고을 출신이었던 고은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이 내부 쿠데타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북연이야. 예. 근데 이 고현은 얼굴마담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뒤에 풍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족 출신. 풍발이 이제 뭐냐면 그 실제 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있다가 그 당시 고은을 쳐내고 자기가 왕이가 돼요. 예. 그래서 풍운이 이제 풍발 있고 그 풍발의 아들이 뭐냐면 풍운이야. 북연에. 그러다 보니까 북연은 고구려 계통의 유민들이 세웠고 그다음에 또 나라도 이제 앞에 있었던 전형이나 후령보다 그 뭐냐 약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구려 밑에 속고 이제 편입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 북위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 당시 하북 지역을 통일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그 당시 북연을 공격해. 그러니까 북연은 그 밑에 이제 고구려에게 SOS를 치죠 장수왕한테. 근데 장수왕은 북연을 위해서 때문에 북이와 충돌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자신의 세대를 좀 가시할 목적으로 그 당시 그 북연에 쓰였던 용성은 북이한테 내주고 그 누구만 데리고 왔냐면 왕하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이 부하들 그다음에 다른 이 난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 이죠 북연에 뭐냐면 그 난민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했던 거죠. 물론 그 과정에 뒤에 이제 뭐 풍운이 좀 자기 그 뭐냐면 주제를 모르고 이게 뭐 그 장수왕한테 막 그 예의 없게 그 누웠다가 장수왕에 의해서 죽게 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당시 고구려는 북경의 멸망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북위와 관계를 끊고 남조 및 유영 간의 연계에서 북위를 압박하고 있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관계를 끊을 때가 있었어. 예. 근데 시기가 요 시기 아니야. 개도왕이 국서를 보냈던 시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요게 이제 뭐냐면 개도왕 국서를 보낸 당시에 장성 50년 이후인 472년이기 때문에 그 이때는 이미 고구려와 그 뭐냐면 북이가 관계가 재개됐던 데야. 그 전에 잠깐 끊어졌다가 요 당시에는 관계가 다시 맺어진 때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어려운 문제야. 예, 되게 어려운 했어. 관계 끊었는데 요때가 아니라 그 전에 관계 끊다가 요때는 관계가 또 이어진 그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어, 5번. 요건 아예 시기적으로 다르고 요거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요 시기가 그 장수하긴 하지만 그 전에 거기 때문에 요거는 또 버리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 10번 요 개도할 국수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있는데 이게 10년도 문제죠. 그러니까 10년도 객관식 기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됐어. 되게.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20년 문제 있죠? 여기 푸신 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되게 어렵죠. 10년 주기마다 어렵게 되는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있고 제가 이거 기출문제 분석을 하려고 여러 책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고대에서 관련된 프로그램 있잖아요. 역사를 찾아서 보시면 요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 그날인가 전화 역사 근황인가 하여튼 그것도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어렵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보니까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개동한 국서 관련된 내용과 요 사항들 자체는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요게 뭘 지칭하는 사항인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공부해 두시고요.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자, 9번을 보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8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88번이에요. 제가 이제 발음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번호를 잘못 알아듣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적어드릴게요. 88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여기. 자, 이거는 지능왕 순수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지능왕 순수비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험 문제도 아닌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좀 보는데 요걸 잠깐 보기 전에 일단은 정리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 예전 그 7차 교과서 지도를 제가 긁어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흐릿한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순수비가 뭐냐? 순수비라는 것은 진흥왕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빔을 세운 기 때문에 순수비라고요. 예. 이게 이제 진흥왕만 순수비를 세웠냐? 아니죠. 물론 고구려와 백제도 세웠겠지만 기록이 없으니까 이거 건너뛸 것 같고, 진흥왕 이전에 중국에서 진시황이 자신의 정복한 영토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통치 영토를 돌아다니면서 비문을 세웠어. 그때 동시대 인물이었던 아소카 왕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진흥왕 때도 마찬가지로 신라가 팽창했잖아요. 그때 새로운 정복지를 돌아다니면서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순수비는 한 4개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일단은 마운용비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항초용비가 있는데 어디에 있죠? 각각 북쪽에 있죠. 오늘날 함경북도 환경남도, 북도 그런 지역이 있어. 이 지역이 이제 있는데 요 지역까지 오래 올라갔냐 신라가.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진흥왕이 있을 때 고구려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는 돌고래 쳐들어왔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누가 쳐들어왔죠? 나제 연합군이 통시 그 들어와서 쳐들어와서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 고구려 입장 올 때는 어 먼저 돌고래 되게 이제 강하니까 돌고래 막아야 돼. 근데 이게 고구려는 양면 전선을 하기 때문에 이쪽과 두 개의 전선 동시에 병력을 분산 배치하면 돌고를 제대로 못 막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나제 동맹이 이제 맺어지고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나서 딱 보니까 신라 백제의 갈등이 있는 거야. 고구려 입장일 때는 백제는 무서운 놈이야. 근데 신라는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예전에 자기 쫓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하고 고구려 간에 미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미약이냐? 우리가 이제 요 땅을 떼어줄 테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마. 아, 해왔다 해갖고 요 땅을 먹고 고구려는 이제 일단 신라를 일종의 완충지대 삼고 요 땅을 떼어주면 완충지대 삼고 백제가 자기 치지 못하도록 하게 만든 다음에 곧바로 그 병력 요 남쪽의 한강유역의 병력을 다 빼가지고 돌고를 이제 막게 하면서 하게 되죠. 그리고 돌고를 막고 나서 이제는 다시 병력을 다시 돌려서 요 예전에 잃었던 땅들 한경도 일대 땅을 다시 회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잠깐 전쟁했던 거야. 잠깐.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중국축 기록이나 일본 축 기록 안 나와 있어요. 다만 그 비문의 내용을 보고 유출할 수 있다. 이웃나라 사전이 와가지고 이게 합병을 맺었다. 뭐 그 내용이 있는데 이웃나라는 어디겠어요? 이 신라가 당연히 고구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마오영비하고 한총비는 이렇게 미약을 통해서 이제 고구려가 일부 땅을 떼어서 신라에게 주고 신라를 일종의 완충지대 삼아서 백제의 공격을 막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이. 요건 일종의 가설이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비문이 어떻게 보면 북한산비죠. 여기 한강유역 점령을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라는 당양적성비 이렇게 있고 당양적성비인데 이 당양 지역은 고구려하고 신라 간의 경계선에 있었던 고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어떨 때 고구려 갈 때도 있고 어떤 신라를 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협력했던 예전에 그 뭐라고요? 고구려민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 이제 그 포상도 해주고 그 내용도 있는데 요 당양적 성비는 주의할 게 뭐냐면 순수비가 아니죠. 이거는 순수가 아니에요. 다른 비유서 다 순수비 이거는 순수비가 아니다는 거.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562년에 창녕비야. 예, 창녕비. 예, 그래서 창녕비 여기 있는 거죠. 예,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면 라가 먼저고요. 당연적 승비가. 그 다음에 다가 그 다음에 북한산비. 그 다음에 제가 순서가 아니라 이거 위치를 말한 거예요. 제가 순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위치를 앞에는 얘기했고 순서를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라가 이제 여기 보면 다연적 승비. 다는 북한산비. 그 다음에 마는 이제 뭐냐면 창릉비. 가나 이런 식의 이제 순서가 돼 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그 뭐냐면 약간 이제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추정치. 그래서 대충 요타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내용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고 자, 여기 보면 가에서 신라의 진흥왕 시기에 사용한 독자적 연호가 나타났다. 자, 가는 이제 여기 이 지역을 의미하는 건데 가는 아까 뭐였지 마오영비죠. 예. 그리고 이제 마오영비에 나는 항초영비가 있잖아요. 자, 하여튼 이 마오영 항초영비는 이제 환경분이 연변일 때, 환경이 안변일 때죠. 안변일 때 비율을 주는 이제 설치하고 후에 아이고 후에 이제 세운 비문인데 진흥왕의 영토 확장과 선정을 칭송하는 부분과 변경 지역을 순수하고 백성들의 훈시한 내용, 신하의 간직과 이름이 기술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왜 고구려가 이 땅을 내줬냐?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북쪽에서 돌고를 쳐왔고 아나 그 6세기 중엽에 또 양호왕의 직위를 들려서 귀족까지 내분 이런 것 때문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떼어줬던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 내용에는 미약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때 미약서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백성과 토지를 널리 획득하니 이웃나라가 신을 맹세해서 하야를 요청하는 사신에서 통했다. 자, 이게 항초정비와 마원영비 다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연호가 등장했는데, 왜 진흥왕이 7살 때 어린 나이로 즉위했죠? 한동안 이제 모인 지소태후가 이제 섭정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앞에 선대인 덕호왕이 썼던 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사람이 친정 후에 그 법 건원보다는 이제 계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계곡. 그리고 그 후에 태창, 홍제 이런 연어를 사용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태창 1년 진화의 연어는 계곡에서 이제 태창이란 말은 크게 번창하다 의미의 태창을 썼는데 자 이때 마오령비에 있었던 연어가 무슨 비냐 태창이란 연어야 태창. 예.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뭐 태창이란 연어 쓰라고 나오진 않겠죠. 다만 여기에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가와 나의 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마오영비와 한청비가 미약서 관련된 내용이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나는 가와 같은 해에 세워졌으며 그 조선 후기 때 비문의 일부가 뭐냐면 그 일부가 알려졌다 이렇게 있는데 자 황초영비는 어 568년 마오영비가 세워질 때 같은 해에 세워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비문 일부가 이제 알려졌던 내용이 뭐냐면 조선후기 때 진화 순수의 내용 중에 제일 먼저 알려졌기 때문에 알려졌고 이렇게 19세기 때 김정희가 본격적으로 연구했어. 그래서 김정희 같은 경우에는 금속 강로라는 거 있거든요. 요 책에 요 항초정비와 그 다음에 북한산비 이렇게 이제 있죠. 예. 북한산비도 이제 뭐냐면 이게 진화황 순수가 진화황 순수라고 밝혀낸 사람이 요 앞에는 김정이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다는 금속 강로에서 진화황이 세운 순수 비문임을 고증했다. 자, 맞죠? 예. 그래갖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속 강로 요거 책 외워두세요.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예. 요 책을 외워두세요. 요거 그걸 좀 외워두시고 요게 책 이름 쓰다고 나올 수 있어. 요게서 뭐냐면 진화황 순수비라고 밝히는 것은 앞에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항초 그 마오령비가 있고 아니 항초령비 그 다음에
또 여기 두 번째로는 북한 산비. 예, 외워두시고 제 생각에는 이 금속 과학로라는 책이 나올 것 같아. 이 책 내용이. 예. 그 다음에 라를 이제 좀 보면 라가 이제 뭐야 이게 라가 라는 이제 라를 했나? 아 3번 했죠? 예. 나는 당연접선비죠. 당연접선비. 이게 이제 551년에 세워졌던 설이 있는데 이게 제일 유력한 설이긴 한데 설립 연대가 또 뭐냐면 또 달라. 또 545년에서 550년까지 기탄 설도 있고 552년 얘기할게요. 요거는 이제 신라의 한강 지역 상류 지역의 일대 확보하고 예전에 이제 뭐냐면 그 고구 영토였던 적성에 오늘날 이제 충북 당양군이죠. 세운 걸로 보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야 이게 순수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이사부 등 그곳을 공격한 신라 장군들과 자신을 도와준 그 적성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우리 식으로 친일파죠. 이 아이차의 공헌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문이죠. 그래서 진흥왕이 왕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방간의 은절을 준다는 별거 부분을 이렇게 구성됐다. 거기에 이제 비문 안에 보면 이사부, 비차부, 김무력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누구예요? 김유신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고구의 전사법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마을 창년비죠. 창년비. 어,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창년비인데 여기는 이제 대가야로 이제 잘못 알려주는데 대가야는 아니고 창년에 보면 빗벌가야가 있어요. 빗벌가야. 예. 빗벌가야를 이제 정복하고 나서 요게 이제 세운 거야. 비문 내용 보면 순수의 연시, 사적, 수가 인물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돼 있고 속부나 인명, 간직, 지위 같은 게 포기됐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신라가 그 당시에 이제 간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간부나 간청 같은 이름들을 좀 제대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왜 틀렸냐? 요게 있죠. 자, 현지인에 대한 포상 내용이 들어있다. 요건 없어요. 그래서 포상 내용은 앞에 청년비에서 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적성 지역인 야이차의 포상 기록에 있는 거야. 당양 적성비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9번 문제인데 이 9번 문제에서는 좀 비록 객관식 문제지만 제 생각에는 나올 부분이 많죠. 일단은 이 비문 내용을 비를 쓰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지도가 주어주고 예, 순서대로 쓰라고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 다음에 책 이름 금속과학록 그래서 금속과학록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밝혀진다. 비문 같은 것들 볼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그 고대사 관련된 부분에서 요 비석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비석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최근에는 비석 관련된 내용이 가끔씩 나. 가끔씩 뭐 역교는 한번 나온 때도 그러니까 한국사 관련돼서 역교 관련돼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나온 적 있고 독자적 예전에 한번 단양접순민 같은 뭔가 하나 더 나왔어. 예. 약간 요즘에는 안 나오긴 했는데 뭐냐면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거 꼭 별표 치면서 하나 꼭 꼼꼼히 외워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그 비석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가 좀 쭉 적어봤어요. 여기다 쭉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번인데, 자, 가와 나는 삼국시대에서 외국 파견된 사신의 모습이다.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본만을 예, 못하네요. 편집하는 과정에 빠졌네. 예.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내용을 좀 보죠. 요 두 그림은 어디에서 많이 봤죠? 교과서에 나와. 교과서. 최근에 이제 그 한국사 정근대에서 한국사 그 고등학교 주제 탐구 부분인가? 요런 데 그림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그림들이. 자, 여기 이제 그림에서 가그림은 뭐냐? 요거는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 국립 벽화예요. 예. 자, 여기 딱 보면 여기 조우관 있죠. 조우관. 예. 이 조우관, 이걸 한두대도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어느 사 고구려다.
여기 한두대두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도 이제 쓰고 일본에도 나와요. 근데 이게 고구려하고 결정적인 이제 단서가 된 거는 이 조우관이야. 이 조우관은 백제가 썼다는 설도 있지만 되게 이제 고구려가 썼다는 오직 고구려만 썼다고 하는 거 아니야. 백제가 썼다는 설도 있지만 자, 조우관 나오면 아, 고구려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고구려하고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가 너무 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프라시아 궁전에서 이 조우관을 쓴 고구려 사신도가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교류를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의 그림은 양직공도죠. 양직공도. 예. 요거는 이제 그 남주에 보면 양나라가 있잖아요. 예. 양나라하고 백제하고 친했거든요. 그래서 백제가 양나라 이제 조공을 이제 사실 파견할 때 그때 신라가 나제동맹 같이 있기 때문에 신라 사신도 뭐냐 같이 따라갔어. 예. 그래서 있는데 그 양직공도에 보면 이제 여러 사신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백제 사신도를 그려놓고요. 그래서 사신만 그려놓은 게 아니라 여기 잘 안 보이진 않지만 여기 보면 백제와 관련된 사실들이 쭉 기록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때 신라가 어떻게 기록돼 있냐면 백제의 속국처럼 기록돼 있어. 왜냐면 백제가 갈 때 신라 사신도 같이 쫄랑쫄랑 따라갔고 잘 모르니까 중국도 그 중국말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신라 소개할 때 아 얘네들 나 이제 뭐냐면 저 시다바리 국가다. 핫바리 국가다. 밑에 있는 국가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신라를 마치 백제 속국처럼 이렇게 기술돼 있거든요. 예, 양직공도 무명왕 때 이제 그 파견됐던 거예요. 무영왕 때.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를 통해서 고구려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교류하면 추정할 수 있다. 예,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가의 사신들이 머리에 조우가는 당나라 때 제때 왕위도에서 로 보인다. 자, 왕이도는 이제 뭐냐면 당나라 시대 때 그 하가했던 영립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립본. 그래서 이제 영립본이 393cm 비단 두루마기 그런 그 뭐냐면 그림을 그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7세기 때 당나라 온 사신 22명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629년의 작품이거든요. 그 안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사신들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놨는데 이걸 보고 나서 삼국시대 복식사를 연구하는 큰 도움이 돼. 왜냐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읽어봤자 말로만 설명해 놓지 어떻게 그게 그 이번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아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 이런 모습을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살았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사실 조우관을 쓰고 있었다. 조우관.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조우관을 쓴 고구려인데 그림이 양직공대도 보이고요. 왕이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중앙의 석굴벽화에도 그려져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사신이 방문한 그 중국 왕조의 문화는 송산 6호본에 뭐냐면 잘 발견됐다. 앞에 이제 나는 양직공도잖아. 그래서 그때 백제하고 양나라 간의 어떤 문화적 교도 많았고 그 당시 이제 백제 양나라의 어떤 이제 그 건축 기술자들 특히 무덤 만드는 건축 기술자들이 많이 가서 무덤도 만들어졌어요. 그때 무덤을 만들 때 대표적인 무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송산리 6호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무능왕릉이야. 예. 이게 벽돌 무덤이야. 보통 벽돌 무덤 전축궁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 그 무덤이죠. 우리는 화강암을 쓰잖아.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무능왕릉이는 건 주인이 확실하죠. 이 송산 육고부는 주인이 누군지 잘 몰라. 여러 설만 있어. 설설.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 무덤이 이제 뭐냐면 그 어, 벽돌 무덤이다. 정축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 그려진 시기에 신라는 아직 중국 왕조의 사신을 파견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잠깐만요. 이게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자, 요게 이제 중국 6세기 때 초반에 백제 문호왕 때 그에는 이제 신라 지치증화 법황식이죠. 그 전부터 신라는 독자적 사신을 파견하지 못했더라도 고려 백제 사신과 함께 중국의 사신을 파견하고 있었어요. 예. 파견했다보다는 옆에 그냥 붙어갔다. 이런 것도 이제 정확 표현인데 하여튼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4세기 후반때 신라 내무왕 때 강개토대왕 때죠. 예, 그때 고구려 사신과 함께 쫄랑쫄랑해서 신라 사신 위두도 같이 전입 확인됐죠. 그 내용 관련된 내용 설명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또 백제와 같이 딸랑딸랑 갔고 독자적인 파견한 것은 이제 진흥 25년 때야. 25년. 한강 유역이 이제 뭐냐 정년되면서 적극적인 파견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했다. 그때부터 이제 북주와 남주에 정기주고 조공사절단을 파견했고요. 그때 이제 신라가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파견할 때 신라는 그 당시 성이 없었거든. 부족명 다음에 이름이었는데 중국과 교류하다 보니까 성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서 처음으로 성을 썼어요. 이게 김씨죠. 그래서 중국적 기록에 보면 북제성과 북주성과 하여튼 그 기록에 보면 김진흥이라는 이름이 6세기 중반에 나와요. 그래서 이때 6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6세기 정도에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필요해 성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을 다 쓴 건 아니겠죠. 그래서 김씨, 뭐 박씨, 석씨, 일부 뭐 진국이 육두분색들만 썼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확산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맞는 거니까 이렇게 있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11번 문제인데, 이 11번 문제도 짧은 지문이지만 문제가 어려워. 이게 진짜 이거 해석하냐고 제가 몇 번의 책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또 출제자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